안녕하세요. 예, 여기 카메라죠.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스타인테크가 공동 기획한 순서입니다. 대놓고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시간. 토크 D 토크 역시 예. 오늘은 두 분의 변호사님 그리고 전문가 저희 이코노미스트 교보증권에서 아주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 임동민 이코노미스트가 특별 게스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썸네일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오늘의 주제가 좀 무겁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최근 뉴스예요. 지금 보니까 이 폭락 사태로 루나가 폭락해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무슨 일입니까? 이건 대체. 네. 저 1대 UST 가격이 패깅이 깨져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금융 시스템에 테라 시스템에 위험이 나타났고 그 부분에서 이제 크립토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제 전통 이코노미스트로 주목되는 거는 이거를 전통 금융에서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자넷 옐런 미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실행이 금융 안정과 암호 화폐에 대한 위험성을 이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달에도 네. 보니까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거론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분께서.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패깅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1달러 패깅을 유지하지 못하고 영원이 되는 뱅크런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아무튼 이 크립토 시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그 미국의 움직임들이 좀 빨라지고 있죠. 빨라지고 있고 빨라지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났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런 그 이상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상황을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고 대응을 촉구하고 있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이게 또 루나의 폭락을 보면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잠깐만 궁금한 거 홀더입니까 아닙니까? 네. 저도 완전 새우긴 한데요. 네, 저도 되게 아침에 일어나서 패깅이 깨진 걸 보고서 되게 신기하고 되게 좀 처참한 기분이었는데. 처참.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예, 알고리즘 스테이블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테더나 이제 다른 이제 실물 자산 담보 기반 스테이블 토큰이랑은 다르게 알고리즘화 되어 있고 그 알고리즘이 실제로 가격을 패깅을 유지할 거다라는 어떤 신뢰가 형성이 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그 루나나 테더를 사고 UST를 사고 이걸로 이제 뭔가 가상자산 씬에서 이제 UST를 본인의 어떤 안전자산으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좀 신뢰가 무너진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뭔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마 이번 기회에 뭔가 루나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많이 조금 하락을 했을 거고 또 이제 루나 이제 생태계에서 좀 중요한 포션을 차지했던 게 이제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인데 그 부분에서도 사실 강제 청산을 되게 많이 당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강제 청산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강제 청산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법적인 리스크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법적인 리스크까지 가면 사실 되게 좀 심도 있게 들어가기는 거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개발자는 아니다 보니까 그 소스 코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뭐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UI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이제 이런 디파이 프로토콜의 참여자로 뭔가를 제공하거나 이런 동작을 수행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제가 청산 포지션에 청산당할 수 있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서 서명을 하는 거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선물 시장에 뭔가 전문 투자자와 같은 어떤 전문성을 보유하는 걸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법상 지금 그런 제도나 이런 부분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게 뭔가 투자라기보다는 아직 이제 제도권에서는 어떤 디파이 생태계 참여자 혹은 이제 토큰 홀더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딱히 없다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은 있고요. 다만 이제 또 알고리즘 베이스 이제 그 UST
이를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말씀하시는 게 다른 스테이블 토큰이랑 다르다. 왜냐하면 중앙화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온체인화돼서 기록되고 알고리즘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주체에 의해서 뭔가 이 토큰의 발행이나 어떤 이제 유지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어떤 큰 어떤 골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청산 이렇게 이전 시점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LFG에서 또 이번에 자금을 좀 공급을 하고 비트코인으로 뭐 하는 아, 그쵸. 이제 보니까 지금 15억 달러 권도영 대표가 썼다? 뭐 이런 뉴스가 네네. 있긴 하더라고요. 예, 예. 네.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뭐 재단 파운데이션의 성격이라서 뭔가 이루다 생태계의 어떤 지원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무튼 이제 이게 단순히 기존 알고리즘만으로는 동작하는 구조가 아닐 수 있다에 대한 뭔가 의심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럼 이게 과연 기존의 주장처럼 뭔가 정말 탈중앙화 되어 있는 탈중앙화형 스테이블 토큰이 맞냐 이게 중앙화가 섞여 있는 뭔가 하이브리드형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민님께서 말씀하신 SEC에서 뭔가 그 테라를 바라보는 그 규제에서 좀 더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좀 나온 얘기를 보면 이제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나 그리고 미국의 뭐 금융 당국에서 바라볼 때 일단은 이 마켓 캡 자체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 그 탈중앙화돼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의해서 뭐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든 좀 보호할 수 있는 아니면은 뭐 가이드라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을 뭔가 그 아주 큰 규모로 굉장히 많은 다수에게 어떤 그 사용되는 그런 프로젝트라면 뭐 일종의 MMF와 같은 규제를 좀 차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MMF라는 거는 이제 머니 마켓 펀드거든요. 그래서 단기 유동성을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머니 마켓 펀드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되게 비슷해요. 뭐냐면은 액면가 이상으로의 그 가치 변동이 굉장히 적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뭐 일종의 아주 소폭의 이자 이걸 단기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MMF의 그 펀드를 투자자가 사게 되면 이제 그 MMF를 가지고 단기 자금을 운용을 하게 되는 거고 단기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굉장한 안전자산들, 뭐 미국의 단기 국채라든지 신용도가 높은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들을 보면은 그 가격 안정, 그 MMF의 가격 안정 체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좀 가이드라인을 크립토에서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논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좀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긴 하겠네요. 왜냐하면은 기존 SEC에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어떤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게 이제 토큰 발행 및 판매 단계에서 SEC 룰 위반을 이제 보통 사유로 많이 규제를 했는데 그걸 떠나서 아예 그냥 이 시장 유통적인 부분에서 네 이게 뭔가 하나의 뭐 ETF 발행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비슷하게 지금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는 또 되게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거 자체를 그 증권으로 바로 해석해서 뭐 SEC의 규제를 받기보다는 그런 구조를 좀 안전 장치를 좀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일 거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MMF를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그 MMF를 운영하는 그 펀드들은 그 연준이 제공하고 있는 그 금융망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라이센스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자금을 갖고 운용할 수 있는 투자 대상도 좀 한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MMF에 뭔가 문제가 생겼었을 때는 이제 그 보험공사의 에서 제공하는 뭐 일종의 그 최소한의 보호 조치 뭐 이런 것들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화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크립토에서도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지금에서는 이제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그런 제도 내지는 규제 뭐 이런 뭔가 보호 장치 차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라는 게 이제 생겼고 실제로 오늘의 주제에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그 페이 프로토콜 뉴스예요 결국에는. 이게 그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슈가 생겼죠. 이 부분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김 변호사님 요거 짧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뭐 등록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지만 사실 법상으로는 이제 신고 수리기는 한데요. 이제 페이 프로토콜이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됐죠. 결국 됐죠. 한 7개월 걸린 걸로 뉴스상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9월 그 유예 기간 전날에 아마 신고했을 테니까 한 7, 8개월 네네네.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페이코인 PCI는 사실은 이제 조금 다른 기존 신고를 한 사업자들과 다르게 일단 토큰 발행을 한 몇 안 되는 이제 위메이드처럼 위메이드 트리처럼 그런 네. 사업자였고 위믹스는 이제 P2E 게임 플랫폼에서 유틸리티성을 강조한 토큰이라면 이제 PCI는 이제 결제 국내에서 결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큰인 거고요. 사실 결제형 토큰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논의한 어떤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가격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PCI는 이제 변동폭이 크잖아요. 아주. 스테이블이랑은 무관한 그냥 이제 일반적인 가상자산에 해당하고요. 그 가치를 어떻게 정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적 혹은 기술적인 조치는 전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그 구조 자체는 이제 기존에는 PCI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편의점에서 쓴다라고 하면 앱에서 이제 그 상품을 입력하거나 QR을 찍으면은 관련된 QR이 뜨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캐셔에게 가져가면은 캐셔가 열심히 뭘 동작을 해서 그걸 인식을 하면은 이제 그 제가 뭐 1,500원짜리 바나나를 사 먹는다라고 하면 지금 PCI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에 뭐 한 400원으로 가정을 하면은 대충 이제 4PCI인데 그만큼에 대한 QR코드, 제 페이코인 지갑에서 이 4PCI가 이체되는, 그러니까 이전되는 형태의 QR코드고 거기에 대해서 그 바코드 인식을 하면은 페이크 프로토콜이 아니라 이제 다날, 그러니까 국내에서 PG 라이센스를 받고 있는 모바일 쪽 PG 사업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다날이 그 PCI를 받고 그리고 그 가맹점에게는 본인이 원화로 정산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PCI는 페이 프로토콜 에이지는 사실 이제 스위스 법인이고 국내 지사가 있긴 한데 이제 그 페이 프로토콜 지갑 앱 서비스 사업자 및 토큰 발행한 주체로서 이제 신고를 한 거였고요. 뭐 이제 신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뭐 오늘 언급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지갑 서비스 사업자가 이제 주된 골자였기 때문에 코피유에서는 이제 탈중앙화형 지갑이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지갑의 키를 관리하거나 그 지갑에 들어있는 자산을 뭐 관리해주진 않거든요. 이제 탈중앙화형 지갑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신고 수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다가 근데 이제 PCI 입장에서는 페이코인 입장에서는 요 지금 다날이 가상자산 PCI를 받고 원화로 정산해 주는 게 그리고 가상자산을 계속 쌓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이게 필연적으로 이제 이걸 원화로 조금 매도를 하거나 해야 이 현금 흐름이 가능한 구조로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자도 이제 영업으로 하면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저런 이슈들이 있어서 특히나 또 이제 다날은 원래부터 이제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는 전자금융업자 코스닥 상장사 아니에요? 예, 상장사기도 하고 애초에 이제 그 관리 대상 중후부처가 금융위 소관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상자산 관련된 신고 수리를 하고 싶어 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됐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코피오에서도 이 다날이 결국은 가상자산을 실제 취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이 프로토콜뿐만이 아니라 관계 회사들 다날 또는 다날 피테크 뭐 이렇게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 전체 이 사업 구조를 바꿔라 가상자산 관련된 취급을 다 페이 프로토콜로 몰아라라고 이제 그렇게를 해서 조건부 이제 신고 수리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리가 됐고. 예,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페이 프로토콜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제 그 관련된 가상자산 관련된 그 구조를 딜링을 이제 하려고 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들어야 되죠.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업무 내용이 변경되는 거라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해서 수리를 받아라라는 게 이제 지금 코피웨이 입장이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결제를 당분간 뭐 중단해야 될 수도 있는 극단적으로는 뭐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써보셨어요, 우리 그 위원님? 저는 그 크립토는 저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라서. 아, 네. 진짜. 페이코인 홀더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홀더 아니요. 페이코는 홀더는 홀딩이 아니고 네. 저는 이 크립토 자체가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라서. 네. 제 뭐 관상용. 잘 보유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2017년에 제가 크립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는데 2017년 말에, 그다음에 2018년 초에 뭐 한국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초기 스터디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은 나는 관심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왜냐하면 나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보고 앞으로 내포하게 될 그 가치 창출의 포텐셜을 보고 나는 홀딩 하는 게 주 목적이지, 크립토에 있어서 뭔가 실제로 뭐 결제를 한다라든지 가치 안정성 가서 뭐 화폐 기능을 한다라든지 이거는 좀 적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크립토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선구자들을 보게 되면은 이 가격 변동성을 뭔가 그 보충해 줄 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어야만 확장성도 넓어지고 사용자들의 접점도 커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금융적인 요소에서 활용도가 있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오게 된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 자산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해 주는 형식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홀딩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와서 필요한 것들을 살 수도 있고 다른 일들도 할 수 있고, 뭐 이게 디파이로도 나아가고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활용성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제도 할 수 있고 금융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조금씩 이 생태계가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이 화폐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그 접점을 만들어가면서 성장을 하는구나 뭐라는 것들을 전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제는 정말로 그러면은 그 개념에서 시작이 된 거죠. 이거 크립토로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크립토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이제는 정말로 실현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물들을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용자 입장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 페이코인을 가지고 편의점에서도 써보고 도미노 피자 앱에서 결제도 해보고 너무 편리한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저는 마켓컬리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차이가 거기에 연결이 돼서 막 이렇게 얼마의 이런 그 이득이 있었어요. 이게 탁탁 뜨잖아요. 그 이용자 입장에서 이게 블록체인인지 뭔지 사실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냥 결제하는데 뭔가 터치 몇 번 하고 바로 연동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를 클릭을 했는데 넘어가는 시간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느냐. 그런 편리함이 사실은 좀 있어야 되고, 거기다 더불어서 뭐 이번에 페이코인 이제 상황에 누가 댓글을 그렇게 달긴 했더라고요. 머지 포인트 얘기도 막 해놓고 했던데,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뭐 정말 막 따져보잖아요. 와인 한 병 7만 원인데 이거저거 붙여서 5만 5천 원에 샀어. 그러니까 이용자는 그것만 결론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그 뒷단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결제 시스템이나 구조들 설명을 해주셨는데, 회사가 그런 편리함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거의 한 250만 정도 이용자를 모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그리고 페이코인 스스로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규제 막 이게 다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면 다 닫았잖아요. 다 닫고
다 이렇게 거품 다 꺼지고 막 이랬던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랑 그리고 규제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랑 그리고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과연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인가 이런 걸 좀 짚고 넘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김 변호사님이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들 많이 자문해 주고 계실 것 같긴 해요. 어때요? 어떻게 자문해 주세요? 무슨 질문? 너 질문이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뭐 얘기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은 자문해 그냥 줄 제가 것 드리고 싶은 같아요? 말씀은 사실은 이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핀테크죠. 명확하게 핀테크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인데 또 토큰이 껴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합적으로 규제도 적용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 사업 과정에서도 복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결제란 이제 이상적인 결제란 이 결제 행위가 온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뭐 PCI도 마찬가지지만 그 결제 기록이 온체인화되지는 않아요. 지금은 중지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차이 코퍼레이션이죠. 거기도 이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랑 이것저것 이제 다 등록을 한 PC 업자인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테라 관련해서 이제 차이페이 차이 카드에서 이제 KUST였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제 그 KUST로 변환을 해서 이제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원화를 충전해서 체크카드에 포인트처럼 쌓고 그걸 결제할 수 있는 되게 어떻게 보면 편한 모델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블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가장 편리한 결제 모델이긴 했는데 그게 지금 뭐 하여튼 베타 서비스는 종료돼서 중단이 됐고 근데 그 사업 모델도 결제가 일어날 때 그 결제 자체가 실시간으로 막 그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러링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번들로 이제 미러링 시켜서 등록하고 이런 식의 구조였어가지고 그런 블록체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뭔가 그 이상적인 결제가 도입되기에는 그 실물 형태와 블록체인 간의 링킹을 하는 게 너무 아직은 쉽지는 않다. 예. 그리고 해외에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꽤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리플인데 리플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결제형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 간의 어떤 뭐 전송을 위한 거고 실제로 리플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리플 이용할 수도 있는데 리플 없이도 리플 망해서만 가능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XRP 저희가 거래하는 토큰이랑은 또 무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아예 별론이고 해외에서 뭐 대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결제형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느낌은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또 편해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사실 블록체인은 뭔가 이제 편한 거랑은 또 아직까지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쵸. 전송하고 사실은 시간 오래 걸리는 거 다 감내하고 비트코인 전송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비트코인은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TX가 높은 성능이 속도가 좋은 이제 빠른. 체인들이 네. 많이 등장을 하긴 했는데 뭐 무튼간에 아직은 그 뭐 흔히 말하는 오라클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해설 문제들이 있어서 그게 또 좀 어려운 부분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제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결제를 먼저 편하게 하자라는 이 시도가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제 뭐 저희가 뭐 이거 말고 사실은 밀크 토큰도 되게 하나의 결제형으로 알려져 있는 실제 결제 사용되진 않지만 포인트와 교환하는 형태로 해서 뭔가 그 해당 플랫폼과 상생하는 하나의 또 모델을 잘 구현해 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뭔가 그 사업자 단위에서의 뭔가 니즈가 맞는 형태로 지금은 조금 사업이 구성되는 우리나라에서 느낌은 좀 강하고요. 예, 그 이용자 편의성을 위한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서 그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블록체인 부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드러난 부분들이 없어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쨌든 뭔가 별도의 체인을 개발한다는 제가 뭐 그런 정보를 듣거나 한 건 없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기존에 뭐 가지고 있는 뭐 이더 체인 기반으로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죠. 여러 가지로 뭐 가스비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도 사실은 되게 관건인 상황이실 거고요. 규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 핀테크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법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개정 논의가 작년부터 되게 많이 되고 있죠. 그 이유를 따라서 이제 종합 결제업자였나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빅테크, 은행, 핀테크들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 개정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되게 좀 규제가 많은 법을 이런 취지를 설명을 해드린 건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그 블록체인 업계에서 결제형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이 피지 이슈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법이 또 이제 가상자산 결제를 전혀 의도하지 않은 형태의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기회적인 측면에서는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결제의 플랫폼, 이거 결제 플랫폼의 한 형태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결제 플랫폼의 사용자가 되게 많아질 경우에는 편리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플랫폼의 힘이 너무 세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소액으로 이것을 뭐 아주 그냥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뭐 예컨대 그 플랫폼에 자금을 유치해 놨었을 때 그것이 한 번에 다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 모여진 자금을 갖고 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업적 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혹여나 이제 잘못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다뤄야 되는 거죠. 사용자가 많아질 경우에. 두 번째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봤었을 때 적당히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가 너무 좋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 나의 지불 수단이나 이것보다도 뭐 그 혜택이나 이런 게 커지게 됐었을 때 이걸 뭐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광범위한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사용자가 많아지고 편해지게 됐었을 때는 뒤따르게 되는 그런 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문제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뭐 스테이블 코인, 뭐 금융적인 요소, 뭐 결제용 요소에서 다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동민님 하신 말씀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전에 다 우리가 이미 거쳐오고 있죠. 이 빅테크 기업과 이제 금융회사들 간의 이 싸움이 이미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고 저희가 흔히 쓰는 이제 네이버 페이 포인트나 카카오페이 포인트가 다 이제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해당을 하고 실제로 이제 충전을 많이 하면은 뭐 아니면 예치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이제 이자를 주려고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금융위에서 막았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뭔가 이 결국은 금융회사들 입장은 결국은 빅테크가 다 뺏어간다. 온라인 결제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입장이고요. 빅테크는 아니다. 우리 부족하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선불전자 지급수단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은 없지만 너무 많이 결제에 사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충전 금액이나 그 한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페이코인도 100만 원 정도인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페이코인은 이제 가상자산이라고만 하면은 결제 한도가 법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법상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50만 원, 실지명의랑 연동, 은행 계좌 연동이 되면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뭐 200만 원을 초과해서 충전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될 거예요. 해보신 적이? 아니요. 네, 이제 실제로 안 될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규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가상자산은 그런 게 일단 전혀 없고요. 아시다시피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가상자산에 정의점에서 빠져 있고 뭐 사실 둘이 전혀 다른 개념인 맞아요. 맞긴 한데 일단 빠져 있고 PCI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아니거든요. 나아가서 또 동문위원님 말씀처럼 PCI를 투자 수단으로 목적으로 들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일단 뭐 주식 시장이랑은 좀 다르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나 일단 거래 시장을 통해서 이 가상자산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순 결제 수단에다가 이 투자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이제 뭔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들. 선례가 되긴 하겠네요. 어쨌든 이번 달 안에까지 그거를 또 다시 제출을 구조 변경과 관련된 걸 제출해야 되는 걸로 봤어가지고 그 이후에 한번 뭐 황영택 대표님 연결해보죠. 뭐 나와주시겠죠. 이게 뭐. 선례가 되기는 어렵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걸 설레 낼 수는 있겠죠. 금융의 입장.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뮤직하우처럼 어떻게 보면 뮤직하우 이번 대회 촘촘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뮤직하우는 어쨌든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면서 뮤직하우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줬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입장이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 신고만 하면 되고 현재 자본시장법상 거래에 있어서 거래 중개소 라이센스가 별도로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가 되면은 애초에 그 증권 신고서를 갖춰서 하고 다만 지금 이제 그때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부가 조건들, 그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에는 없지만 요구하는 부가 조건들을 충족하는 식으로 지금 가이드를 줬고 이걸 이행하면 되는 상황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스틱에서도 1,000억 투자했으니까 이제 뭐 자금도 있겠다. 준비 잘하면 거기는 뭐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조각 판매와 관련된 팀들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매크로 얘기하고 저희가 또 우리 동민 위원님이 NFT 책도 지금 몇 번째 책이에요, 이게? 네? 저 언제 끝나요, 근데? 끝내려고요, 좀 있으면. 끝나요? 네. 아까 제가 너무 재밌는 포인트가 생각이 나는데 그거 잠깐 말씀드려도 예, 되나요? 얘기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채널 좀 변호사님 분들이 많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저희가 그 자본을 조달할 때 채권으로 조달할 거냐, 주식으로 조달할 거냐 여기에 대한 그 법적인 또는 그 거버넌스적인 수익 배분적인 이런 성격들이 예전에는 되게 명확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화폐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는 그런 어떤 법적이나 나의 어떤 뭐 수익 배분이나 이런 권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 돼서 사업은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돈 좀 그 주주의 성격, 그다음에 채권자의 성격, 그다음에 다양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를 잘 다뤄가지고 우리 사업을 성공시키는 그리고 화폐는 금융이나 이런 그 어떤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뭐 인프라 체계를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다가가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으로 되게 명확했죠. 저 20세기의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블록체인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빅테크로 인해서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결제와 투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하나에서 융합돼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더욱이 여기는 화폐인지 아니면 이게 자본인지 부채인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불명확해요. 그리고 정의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는 수익 배분과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주식 홀더의 권리와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프로토콜 상에서 규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이 생태계 자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종의 정치적, 사회적 그런 계약 관계까지 좀 다 다뤄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근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그 현상들을 보실 때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새로운 또 해석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바뀌는 거니까. 20세기와. 그러니까 기존의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있는. 네. 그렇죠. 되게 이 업계는 기존의 여러 가지 이 절차를 되게 빠르게 답습하고 있는 그렇게 보통 말씀 많이 하잖아요. 블록체인 업계 1년, 다른 업계 10년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눈 감았다 뜨면은 딱 원래 있던 거 가져와서 섞고 이래서 뭐 그쵸. 진짜 변호사 입장에서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최근에 위믹스 잠깐 얘기하시긴 했는데 그걸 매출로 처리했다가 다시 부채 처리하면서 이슈가 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법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팔았는데 매출 인식하면서 세금을 선제적으로 내면 된다. 뭐 되게 회계법인마다 또 입장이 다르고 역시 기존 거를 베껴가면서 새로 만들어가면서 뭐 정부도 새로 출범했으니까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어떤 그 자본의 구성 원리, 뭐 그다음에 금융의 구성 원리, 아니면 뭐 조직의 구성 원리를 가지고 똑같이 하게 됐었을 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캐치업해가지고 뭔가 그 벤치마크로 삼을 필요는 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 기존에 하던 대로 다뤘었을 때는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 접근을 하시는 분. 근데 저도 이제 완전 대단하시죠. 동감하는 네, 게 그 아까 말씀하신 유믹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리딩 사건들을 이제 이끌고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업자분들이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사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믹스가 딱 대표적으로 상장회사의 경우에 주주의 이익과
토큰홀더의 이익이 다르다. 아, 그렇지.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뭔가 화두를 던진 가장 이게 뭐 우려를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입장들은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터졌을 때 이게 토큰홀더의 입장은 또 다르니까 나는 이제 토큰 가격 상승에만 관심이 있고 그 위메이드 법인 주주는 우리 주식 상승에만 관심이 있죠. 두 개는 연결되지 않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어떻게 이 우리나라 지금 제도 입장에서는 주주들 보호가 일단 먼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주주들을 어떻게 네.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슈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토큰 판매했으니까 매출로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포인트처럼 이제 그게 실제로 플랫폼이 유의미하게 런칭이 돼서 사용됐을 때 이제 매출로 잡는 걸로 이제 마치 포인트처럼 지금 그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걸 팔아가지고 회사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UX가? 근데 뭐 판매 물량만 이제 위믹스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위믹스 판매 대금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믹스를 판 어떤 가상 자산인 거고 그럼 본인이 이제 본인 화이트 페이퍼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이제 쓴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쓰는 거는 가상 자산 업계의 어떤 그 백서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위믹스 생태계 확장 목적으로 어떤 회사를 지분을 취득해서 그 회사랑 협력을 해서 유믹스 플랫폼에 뭔가 올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땡큐죠. 네, 근데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약간 의문을 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반대로 토큰홀더 입장에서도 왜 그거를 그렇게 순간적으로 물량을 많이 유통을 시켜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네. 만드냐라고 이제 단기 보유자들은 그렇게 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네, 이슈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뭔가 대형 규모의 거래가 있을 땐 공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그러니까 암호화폐 그러니까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이 시장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의 이 비대칭이 분명히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측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규제를 도입할 때 기존에 있었던 건 그럼 어떻게 했어? 이걸 보는 것 같긴 합니다. 아, 자, 사실 우리 이코노미스트세요. 매크로를 보시는 정말 네. 거시경제 거의 뭐 책도 많이 내시고, 막 트렌드도 계속 읽어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냥 크립토 씬으로만 좀 볼게요. 비트코인이 크립토 계속 씬으로요? 떨어지고 있고. 네. 자,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저는 지금 장기적으로 가치를 축적해낼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검증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결국은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인 그런 이제 압박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간들은 계속 살아갑니다. 인간들은 계속 살아가고 경제 활동을 계속 할 것이고 다른 활동들을 계속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용한 어떤 그 가치를 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또는 네트워크, 뭐 국가, 사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활발하게. 그래서 저는 지금 포텐셜 있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그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포텐셜 있는 자산을 좀 검증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크립토나 분명히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고 같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NFT 책도 내셔가지고 투자의 정석이었어요, 제목이. NFT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NFT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세기 자본주의에서 경제 활동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수집품부터 시작해서 예술, 컨텐츠, 그다음에 아이템, 뭐 지적재산권 뭐 이런 부분들이 NFT로 자본화하기에 되게 좋은 것들로 지금 이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은 성격을 봤었을 때는 그 재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자본주의의 시스템에서는 잘 맞지 않는 그러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인 거죠. 근데 재무적인 성과나 그 자본주의에 워낙 좀 치중된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감이나 가치를 주는 활동들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금융의 수단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블록체인과 NFT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고 이것을 통해서 뭐 분명히 이제 뭐 그 옥석 가리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 좋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과 크립토 NFT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절대로 대체될 수 없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을 보고 있어요. 예. 저희는 뭐 다 존버죠. 아니 경제 전문가인데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책에도 막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임동민 위원님 항상 글을 보면은 뭔가 인류에 대한 애정이 항상 묻어나는. 자본주의보다 인간이 더 오래됐잖아요. 그 당연하게 볼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예, 그런 가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블록체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NFT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몇 개 가지고 계세요? 네. 급질문. NFT는 몇 개보다는 뭘 가지고 있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네. 뭘 가지고 계십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주제는 페이코인이긴 했지만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 격주 이제 수요일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다음 이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놓고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디토크. 네.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스타인테크가 공동 기획한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